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칠순잔치에 자식을 부르지 않고 주변 지인들만 초청한 윤영심님의 사연입니다. 윤영심님은 왜 칠순잔치에 자식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칠순을 맞이한 윤영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마음 편히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기에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곤 했는데요. 그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시면 살아가며 평생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팔자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젊었을 적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립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34, 어린 딸 하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졸지에 예고도 없이 과부가 되어버린 저는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밤새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찾아오는 조문객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박복한 팔자라느니, 운도 지지리도 없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려올수록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고 나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문객들에게 호통을 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남의 아들 장례식장에 와서 며느리라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 떠들어댈 것 같으면 뭐하러 왔어? 없는 얘기 만들어서 지어내려고 온 게야? 아니, 어르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뭐하러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앉아서 소금 뿌리 전에 썩 나가버려. 어머님은 자식을 잃은 상황이었기에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속상하셨을 테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후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럴 필요 없다며 제 인생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인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에 세상에 남은 건 저와 딸 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다정한 관계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래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혼자 딸을 키워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남편이 없는 집, 시부모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살아가셨지만 그래도 상심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셨고 시아버지는 괜스레 담배만 연신 피워대시곤 했죠.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의 식사를 차리고 마을에서 식당 일을 하거나 밭일을 도와가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힘든 일은 당연히 마다하지 않고 발벗고 나섰고 남의 집 김장철이나 제사철마다 일손을 돕기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곤 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몸살이 나도 쉴 틈 같은 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손이 거칠어졌고 몸은 늘 천근만근이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존재,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은 제게 사랑스러운 딸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고 때로는 자매 같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속도 깊고 다정한 아이라 제가 지친 몸을 이끌고 오면 항상 제게 달려와 꼭 안아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곤 했지요. 엄마, 많이 힘들었지? 오늘도 수고 많았어. 수고는 무슨 우리 윤서가 엄마 이렇게 꼭 안아줘서 엄마 힘든 거 싹 날아갔어. 우리는 마치 둘도 없는 친구처럼 밤이면 이불 속에서 수다를 떨며 깨르르 웃었고
쉬는 날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저와 딸은 서로의 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딸과 함께 있는 순간이 제가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딸은 다행히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라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딸을 대학까지 보낸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 딸아이를 서울의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딸의 대학 입학식 전날 딸의 손을 꼭 잡고 서울역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뿌듯함은 지금도 제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딸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눈물을 꾹 참는 제 얼굴을 보며 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날 잘 키워준 덕에 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엄마 덕분이야. 나 평생 엄마한테 잘하고 살게. 이거사. 엄마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전부 네가 잘해서 만든 결과인데 뭘. 대학 가서도 지금처럼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시부모님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떠나신 그 빈자리가 참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와는 딱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께서는 제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집을 팔지 말고 저더러 계속 이 집에서 지냈으면 한다는 유언에 따라 저는 이 집에 그대로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유산이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쯤 딸이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위는 참 건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딸을 평생 맡겨도 불안하거나 걱정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상견례를 끝내고 마침내 딸아이를 시집 보내던 날, 저는 예식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쉬웠지만 겉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좋은 마음으로 딸을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딸을 시집 보낸 뒤 저는 한동안 허전함과 적막 속에서 지냈습니다. 원래도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게 몸이 떨어져 있는 것과 완벽하게 독립시킨 것은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제 눈에는 항상 아기로만 보이던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쓰라리기도 하고 분명히 좋아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에 조금은 침울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오. 무슨 일 있어? 얼마 전에 딸내미 시집 보냈다고 하더니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드니깐 기운도 없어지고 기분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네. 오죽하면 옆집에 살던 이웃 동생이 제게 표정이 안 좋다고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려니까 조금 창피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이웃 동생이 저한테 전단지 하나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단지에는 산후조리사 자격증 과정에 대해 무료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듣기 딱 좋은 수업이라는 내용. 그리고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살짝 솔깃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만 버스를 타고 나가면 신도시가 있었고 새로 들어선 아파트 하며 산부인과 하며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이런 과정을 배워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써먹을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안 해본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산후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 들어선 첫날,
수업에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저만 나이가 든 사람 같아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기를 돌보는 방법, 올바른 수유 자세, 산모를 위한 식단 등을 배우면서 잊고 있던 보람과 성취감을 되찾을 수 있었죠. 어머님,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미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 키울 때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요.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도 우리 딸내미 안고 젖 먹이고 할 때마다 행복했었거든요. 힘든 것 하나도 생각 안 날 정도로요. 수업도 적응을 했고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하고도 차츰 친해져서 쉬는 시간에는 함께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자식 이야기나 살림 이야기, 때로는 남편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알고 보니 저마다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기에 저희는 서로 의지를 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마침내 자격증을 딴 날. 저는 자격증을 손에 꼭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이걸 따고 나서 과연 마음이 뿌듯할까 싶었는데, 거기서 밀려오는 성취감이 말도 못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따고 제일 먼저 남편의 묘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나 딸내미 잘 키워서 시집도 보내놨고 자격증도 따고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나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거기서 아무 걱정 없이 아픈 곳 없이 잘 지내라고. 언젠가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마중 나와서 반겨달라는 말까지 남기고 왔습니다. 산후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첫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제 일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이 너무 컸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을 때 느껴지는 포근한 체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래전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겹쳐져서 그런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하면서 산모들의 마사지를 돕고 아기가 울 때마다 달려가 안아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몸은 고됐지만 그 속에서 오랜만에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산후조리사들과도 쉽게 친해졌습니다. 쉬는 날이 겹치면 저희는 모두 찜질방에 모여서 식혜랑 삶은 달걀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분명히 일상 자체는 바쁘고 바쁜 틈에도 즐거웠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산후조리사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딸 때문이었어요. 딸이 임신을 했기에 딸의 산후조리만큼은 제 손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딸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뭐하러 그랬어. 그냥 돈 주고 조리원 들어가면 되는데. 나는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래. 물론 조리원 들어가면 되기야 하겠지. 그런데 조리원에서 돈 주고 받는 거랑 엄마가 해주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 내 딸 몸조리만큼은 엄마인 내가 직접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몸은 안 힘드니 입덧이 심하지는 않고. 다행히 입덧은 안 심한데 자꾸 뭘 먹게 되네. 이러다가 살찔까봐 걱정이야.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임신을 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네가 잘 먹어야 뱃속의 아이도 잘 크는 법이니까. 시간이 지나 손주는 무사히 태어났고
약속한 대로 저는 딸의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제게 평생 잘해야겠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굳이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어찌 그리 고맙던지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가면 갈수록 딸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걸려오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메시지도 제가 10통을 보내면 답장이 2통 돌아오는 등 드문드문 오더군요. 한날은 너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날은 바쁜 일이 있다면서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바쁜 거 알잖아. 김서방도 바쁜데 왜 자꾸 집에 찾아오려고 해?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냥 기차 타고 가면 금방이잖아.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면 도착해 있을 거고 너희 집까지는 또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아니, 김서방이 엄마 온다고 하면 잘도 가만히 있겠다. 기차역까지 마중도 나가야 하고 집도 치워야 하고 또 엄마 오면 음식도 대접해야 하고 우리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안 그래도 서로 지금 바빠 죽겠어. 제발 신경 쓸 거리 좀 만들지 마. 아이고 알았어. 안 간다 안 가. 그러면 나중에 한가로워질 때 이야기해줘. 알겠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저희 방문을 거절하는 딸을 보며 살짝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바쁘다고 하니 뭐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쁠 때 괜히 찾아가서 짐만 될까 싶었거든요. 저는 달력을 바라보며 딱 한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어버이날이었죠. 딸과 사위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버이날만큼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어버이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이 언제쯤 찾아올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혹시 와서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사위가 좋아하는 딸기를 한가득 사두었으며 집 안 구석구석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까 싶어서 여러 번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늦은 오후가 되어도 딸에게서는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휴대폰에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못 갈 것 같다는 문자였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쓸쓸함이 파도처럼 확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못 올 수는 있다고 쳐도 적어도 연락 한 통 먼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싶어서 서운함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끓여놓은 김치찌개는 부엌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어버이날에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건 처음이었기에 서운함이 다른 날보다도 크게 느껴지더군요. 다음 날 저는 없던 힘을 짜내어 일을 하러 갔지만 내내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고 해도 지어지지가 않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동료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지만 대답할 기운이 나지 않아 애써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미열,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 폐렴이 왔다는 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병이 폐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침대에 누운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단연딸이었습니다. 모녀 사이가 많이 서먹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제게 달려와 줄 거라 믿었거든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 여기 읍내에 있는 병원인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와줄 수 있나 해서 보호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응? 갑자기 입원을 했다고? 왜?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데? 기침이 너무 나고 열이 나서 왔더니 폐렴이라고 하네. 나이 든 사람들 폐렴 잘 걸리잖아. 아유, 내가 전부터 이야기했지? 아프면 돈 아깝단 생각하지 말고 병원부터 가라고. 엄마는 그게 문제야. 아파도 병원 안 가는 거. 아파서 병 키우면 더 큰 돈 나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는 별거 아닌 줄 알았지. 아무튼 한번 와줄 수 있니? 나 요즘 바빠. 김서방도 프로젝트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엄마도 알잖아. 주말에도 우리 출근하거든. 그래서 갈 시간은 따로 못 낼 것 같은데. 정 그러면 간병인이라도 쓰던가. 그렇게 바쁘니 엄마가 아프다는데 잠깐 와서 들여다봐 줄 시간도 없어.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잘 되면 승진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월급 오르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라서. 병원에서 그래도 알아서 치료 잘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간병인 비용은 내가 이따가 통장으로 보내줄게. 나 이제 들어가 봐야 하니깐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어미가 아프다는데 일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아무리 그래도 하루 정도는 연차를 내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저라면 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만사 다 제쳐두고 갈 수 있었는데 딸은 아닌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욕심이 많은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라고요. 다른 부모들은 오히려 자식들 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만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 저를 자책했죠.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오지 않아도 되었지만 말이라도 이쁘게 해줬으면 바람이 있었죠. 말을 그렇게 하니 괜시리 더욱 미워하고 싶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 생겼달까요. 결국 딸은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수납을 마친 후 혼자 가방을 챙겨 병원을 나섰어요. 밖에 비가 내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서 드는데 몸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버스 안에 겨우 몸을 실었는데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온몸이 아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몸도 마음도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집 안 공기가 텅 비어 견디기 힘들어서 TV를 켜려고 했지만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그 조그만 리모컨을 찾아 헤매다 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이틀이 지난 어느 날,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휴대폰을 열었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메신저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에는 사돈어른과 딸, 손주와 사위가 환히 웃고 있었고, 프로필에 적힌 글에는 우리 어머님 생신, 항상 건강하셔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프로필이 업데이트된 날짜를 보니 정확히 제가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 바빠서 못 온다며 제 병문안조차 오지 않은 딸이 사부인의 생일을 축하해 줄 시간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힐 듯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싫어서 이런 핑계를 댄 게 아닐까? 아니면 시부모를 저보다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뒤엉켰지만 확실한 건 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의 거짓말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게 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몸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혼자 살다 보니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직장일까지 해야 했기에 쉴 시간이 없었어요. 몸이 너무 고단했지만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퇴근하고 돌아와 쓰러지듯 자다가 새벽에 다시 출근하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하기도 했어요. 결국 더는 버티기 힘들어 저는 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퇴원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말이야. 이번 주말에라도 좀 내려와서 집 정리라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부탁하긴 싫었는데 미안하구나. 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아휴, 엄마.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엄마 일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차라리 거기를 그만두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직장이라도 다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지. 거기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 내 몫은 내가 벌면서 살아야지. 자식한테 얹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그렇긴 하지. 근데 엄마, 미안해.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내가 내려갈 수가 없네. 정 힘들면 다른 집 아주머니들한테라도 좀 부탁해봐. 도와주실지도 모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서러웠던 마음이 분출된 것이었죠. 너는 사부인 생신 챙길 시간은 있고 엄마 얼굴 잠깐 들여다 볼 시간은 없는 거야. 내가 너 프로필 사진 못 본 줄 아니? 됐다. 작은 기대라도 한 내가 바보지. 전화 끊으마. 저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딸에게 못된 소리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는 곧바로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시 담을 수 없었죠. 더군다나 딸에게 받은 서운함과 서러움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딸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냉골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정확히 2주 정도 후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제 몸 상태를 물었어요. 원래라면 딸의 안부 전화가 그저 반갑게 들렸겠지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괜찮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딸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 진작에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의 칠순 생일이 성큼 다가오자 같이 일하는 직장 사람들은 소소하게나마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칠순이 무슨 대수라고. 됐어요. 그냥 축하만 해줘도 고마운 거려. 세상에, 칠순이 무슨 대수라니요? 환갑잔치는 가볍게 해도 칠순잔치는 성대하게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잔치 벌여드릴게요. 그리고 적어도 칠순잔치 때는 따님이 오시겠죠? 얼마 전부터 따님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셨잖아요. 나름 숨기려고 숨겼는데 직장 사람들은 저의 고충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저를 위해 이렇게 머리를 맞대준 직장 사람들에게 그저 고마웠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는 딸과 다시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오기에 잔뜩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고 제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는데 딸에게서 들려온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칠순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날 나 해외 출장 때문에 이미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둔 상태거든. 뭐라고? 해외 출장. 응, 어떡하지? 미안해. 이거는 그래도 업무적인 거니까
엄마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내려가서 엄마 생신상도 다 차려드리고 할게. 그리고 옆에 챙겨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너무 외롭지도 않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나 이제 들어가야 해서 전화 끊을게.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몇 분 동안이나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서럽고 허탈한 마음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큰 무기력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남들도 축하해 주는 칠순잔치인데 딸은 그마저도 잊고 해외로 출장을 가는구나 싶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하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후 변해버린 딸의 모습, 그리고 저보다는 사돈댁을 먼저 챙기는 듯한 모습들. 겨우 가라앉았던 지난날의 서운함들이 스멀스멀 올라와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남편 없이 힘들게 키운 딸이었는데 분명 제게 잘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정작 딸은 제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제게 변명만을 해 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사위의 연락으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딸은 분명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사위는 제 생일날 해외 여행을 간다며 일정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며 제게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영문은 모르겠지만 둘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제게 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에게 재차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네랑 사돈어른 사부인이랑 우리 딸이랑 손주랑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을 간다는 거지. 내 생일날. 네, 죄송해요, 장모님. 장모님도 모시고 가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장모님께서 최근에 입원하신 것도 있고 또 장거리 비행하시면 건강에도 많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대신 저희가 선물 하나는 제대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던데 나한테는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 네. 그래요? 사위는 당황했는지 잠시 말이 없더군요. 아마 장모님 너무 서운하실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했나 봐요. 참,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네. 여행 잘 다녀오게나.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엔 서운한 마음에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사위 말대로 절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기에 마지막 희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딸에게 전화가 오기를요. 하지만 결국 딸에게선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확실히 마음이 다잡아지더군요. 딸에 대한 미련, 딸이 저한테 잘할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 같은 거 없어도 이제 행복하게 지내야겠다.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딸에게 매달리다 상처받는 저의 어리숙한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고 약국에서 비타민도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밥을 넉넉하게 챙겨 먹고 밝은 모습으로 산모들과 아기들을 돌봤습니다. 눈에 띄게 밝아진 저의 모습에 직장 동료들도 웃으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제야 우리가 아는 선생님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한동안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아이고, 많이 걱정했어. 미안해 다들 걱정하게 만들어서. 늙은이가 쓸데없이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아서 그랬어. 저기 그런데 내 생일날 칠순잔치를 해준다고 했었잖아. 네, 그랬죠? 생각해보니까
내 생일인데 내가 대접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판을 좀 크게 벌이고 싶은데 다들 그날 시간들 괜찮지? 괜찮으면 큰 뷔페를 하나 빌려서 다 같이 밥이나 먹고 싶어서. 어차피 주말이기도 하니까. 좋아요. 좋은 날은 많은 사람들끼리 즐기면 더 좋은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산후조리사 자격증 시험 수업을 들을 때 가까워진 분들부터 시작해서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에게까지 일일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칠순이 되어서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그분들은 저희 딸과는 다르게 다들 흔쾌히 꼭 참석을 하겠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 짧은 답장조차 제게 큰 힘이 되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자도 하지 않았죠. 딸도 본인의 거짓말을 들킨 걸 아는 건지 제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연락을 한다고 해도 제가 받지 않을 것이었지만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완벽한 칠순잔치를 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식당을 예약하고 한복도 대여하고 저의 날이었기에 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어요.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한복을 곱게 다려 입고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지요. 간만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주름은 이전보단 많아졌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 없이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저의 날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보낼 거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저는 예약을 해 놓은 뷔페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벌써 많은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다들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어머 언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오늘 너무 고운 거 아니야? 예쁘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너무 아름다우셔요. 여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랑 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생일 축하한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생일 하나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도 감동이었죠. 지인들은 깜짝 이벤트로 저를 위한 작은 공연을 준비해 두었고 모두가 웃고 떠들면서 생일 잔치 분위기는 금세 훅 달아올랐습니다. 식당은 뷔페였기에 저마다 원하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며 자리를 오갈 수 있었어요. 오며 가며 사람들이 계속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저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문득 딸이 없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한편으로는 딸이 여행을 취소하고 늦은 시간에라도 집에 와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바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괜히 오면 마음만 더 복잡해질 터였으니까요. 그리고 한창 식사가 끝난 후 지인들은 커다란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생일을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는데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오랜 상처들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며 촛불을 껐고 지인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져 들려왔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갈 무렵쯤 젊은 사람들이 오늘 칠순잔치를 한 사진을 SNS에 올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칠순잔치 사진을 뭐하러 올려요? 나는 SNS 같은 거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 이쁜 얼굴이라고 굳이. 아니요, 어머님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따님도 SNS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알아요? 어쩌다가 타고 흘러 들어오다가
사진을 보게 될지 요즘 SNS 알고리즘 무시 못해요.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보고 반성 좀 하라고 올리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자기 엄마 생신인데 딸내미가 얼굴 한번 안 비칠 수가 있어요? 나는 솔직히 언니 딸한테 크게 실망했어. 이런 건 대놓고 보여줘야 해. 그런 말 하지 마. 다 내가 부족한 탓이지. 너무 어린애 같잖아. 딸은 딸 인생을 살면 되는데 말야. 참, 언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언니 인생 좀 신경 써. 그럼 딸이랑은 상관없이 사진 한 번 이쁘게 찍어볼까. 예전 같았으면 딸의 눈치를 크게 봤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굳이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사진을 올리라고 해줬고 예쁜 포즈까지 취해줬답니다. 생일 잔치를 모두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하게 채워진 것 같은 느낌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대로 SNS를 통해 제 생일 잔치 소식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엄마, SNS에서 엄마 사진 봤어. 생일 엄청 즐겁게 보낸 것 같던데. 즐거웠어? 그럼 즐거웠고 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새삼 인생 잘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미안해, 엄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또 서운해할까 싶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였는데. 아니, 이미 지난 일 미안해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괜찮아. 진심이야. 넌 아무 잘못 없다. 거짓말을 하든 날 챙겨주지 않든 전화나 문자를 하든 안 하든 서운하지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살자. 내가 욕심 많고 부족한 엄마라서 미안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반성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심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한낱 중생이라고 하나 봅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딸에게 매달리지 않고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죠. 다른 부모님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체조를 하고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차를 끓여 마시며 느긋하게 책을 보기도 하고 옆집 이웃 동생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기도 하지요. 몸은 여전히 완벽하게 건강하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딸에게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지 않고 손주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저를 위해서 말이죠. 어쩌면 이게 저만의 복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이 저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 한켠이 쓰라리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칠순 잔치를 통해 확인한 건 딸 외에도 저를 진정으로 아껴 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줬고 더 이상 딸이 저의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날씨가 유난히 좋아서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지 싶은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이었습니다. 평일이었기에 한창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일 텐데 어떻게 온 건지 저는 딸을 보고 당황스러워했고
딸은 아무 말 없이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온 거야? 회사 출근 안 했어. 오늘 연차 쓰고 내려왔어. 뭐 하고 있었어? 보면 모르니 집 청소하고 있었잖아. 도윤이는 어쩌고 혼자 내려온 거야? 어머님께서 잠깐 돌봐주시기로 하셨어.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딸이 이렇게 엄마를 보러 왔는데 반갑지도 않아? 반가워. 근데 말도 없이 찾아와서 놀라워서 그런 거지. 퉁명스러운 제 대답에 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딸은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서성거렸고 저는 그런 딸을 애써 모른 척하며 집 청소를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여자는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니까 친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댁에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 사부인께서 맞는 말 하셨네. 자식은 시집 가면 남남이야. 나는 처음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졌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정작 나한테 사랑을 준 사람은 엄마였는데 나를 키워준 사람은 엄마인데 당연히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미안해 엄마. 엄마 생신날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깨달았어. 우리 엄마 참 꽃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마음고생 참 많았겠다. 이런 건 딸인 내가 나서서 챙겼어야 하는 건데 나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서 미안해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 묵은 응어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많은 부분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마음이 이래저래 불안하고 복잡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으니 딸은 잠시 뜸을 들이다 금세 눈가가 붉어진 채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도 내가 엄마한테 너무했다는 거 알아. 근데 한편으론 내 인생이 너무 바빴고 시댁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컸어. 한때는 엄마가 나한테 전부였고 엄마도 내가 인생의 전부였을 텐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엄마를 뒷전으로 뒀던 거 미안하게 생각해. 엄마가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치만 내 마음이 이렇단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나도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할게. 내 인생에서는 네가 전부였다. 너희 아빠 그렇게 세상 뜨고 나서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네 인생에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걸 알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 울고 또 울고 내가 흘린 눈물로 강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펑펑 울었어. 그래서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려 한다. 너한테 시간을 쏟기보다는 나를 위해 사는 게 나로서는 훨씬 나은 일이라 생각하거든. 너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부족함에 대해 말하는 거야. 다른 부모들은 이런 걸 가르쳐 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렇지 않았잖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산다는 것은 또 다르잖니. 널 놓아줄게. 너무 늦게 놓아주어 나야말로 정말 미안하구나. 저 스스로도 제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 앞에서 한없이 헌신적이었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었던 제가 저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슬프더라고요. 딸은 제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 사실 요즘 들어 나도 엄마가 너무 많이 그리웠어. 어머님도 아버님도 나한테 나름 잘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만큼 편하지는 않더라고. 엄마가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다시는 엄마한테 소홀하게 안 할게. 가족끼리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니? 하지만 앞으로 내게 기대기만 하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엄마라는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온전히 내 시간과 건강을 챙기면서 살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응, 이해했어. 앞으로 엄마가 뭘 하든 나는 조용히 응원하기만 할게.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칭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할게. 그런데 엄마, 나한테 차갑게만 대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약속해줄 수 있어? 그래. 내가 찾아와도 절대로 차갑게 대하지 않을게. 대신 너도 한 가지 약속해 줄 게 있어. 절대로 엄마한테 거짓말을 쳐선 안 돼.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알겠니? 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딸을 저는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딸은 최근 회사 일이나 일상에 대해, 그리고 사부인과 사돈어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딸의 일상도 만만찮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다 질 무렵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앞으로 꾸준히 연락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또 기대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딸과의 대화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로만 사과하고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준 뒤 기차역까지 배웅을 해줬고 딸을 보낸 뒤에도 외롭다기보다는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시간 괜찮으면 집에 한번 오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었기에 부담 없이 가방을 챙기고 떠날 수 있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게 찾아온 감정 변화들을 천천히 곱씹어 보았습니다. 서로 미워도 했고, 원망도 했고, 아예 안 볼 것처럼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잘 풀릴 수도 있구나 싶어 마음 한켠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기차 안에서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착 10분 전에 전화할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 곧장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기차역 앞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기차는 몇 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고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딸과 사위, 손주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많이 컸어. 아이고, 이뻐라. 벌써 3살이에요, 장모님. 말도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요즘은 입이 터져서 새벽까지 쫑알쫑알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아기들은 말이 빨리 트이면 트일수록 좋아. 새벽까지 쫑알거리는 건 우리 윤서랑 똑 닮았네. 윤서도 어릴 때 말이 얼마나 많았다고. 아이 참 엄마는 어릴 때 내가 얌전하고 말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저희는 서로의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위, 딸, 손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나 싶은 생각에 신기하기도 했고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딸이 언젠가 힘든 상황에 처하면 저는 기꺼이 엄마로서 나서서 도와줄 겁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삶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도록 의지가 되어주는 존재라는 걸 이젠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이후 찾아온 딸과의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눈물 섞인 사과를 통해 저도 딸도 한층 성숙해졌다고 최근 들어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친구같이, 자매같이 붙어 지내는 관계는 아니지만 딸의 인생과 제 인생이 나누어지면서도 새로운 유대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저는 앞으로도 딸과 이런 관계를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가끔씩 만날 땐 반갑게 안아주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갈 땐 다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건강한 관계. 딸이 더 늦기 전에 저를 찾은 것도 고맙고 저 역시 지금부터 저 자신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서로의 일상을 지켜주고 대신 필요할 땐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이로 말이죠. 길고 길었던 갈등이 결국 서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으며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의 긴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